귀에 안 들리면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정말 아까 발표하는 거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 프로페셔널에서 하고 있다. 재밌었고요. 제가 오늘 통일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비디오를 촬영한다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40분, 40분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과 사회통합인데요. 제가 이 강의 주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저를 소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소개드린 대로 제 생로병사 김병로 청와대로 가는 길에는 세종로가 있고 명동으로 가는 길에는 충무로가 있고 통일로 가는 길에는 김병로! 이건 지금 10몇 저희가 통일 아카데미를 하는데 14기 14기 화요일날 저녁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 오늘 통일과 사회통합에서 통일 부분을 앞에 설명드리고 뒷부분에 관련된 사회통합의 과제에 대해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 첫 번째는 통일이 언제쯤 됩니까? 두 번째는 근데 뭐 꼭 통일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 통일은 언제쯤 되느냐라는 것은 여기 써 있는 대로 통일의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의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정치 통합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이게 20년, 30년 정도 걸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서로 이제 통일이라는 개념이 다르니까 서로 공존하고 또 내 마음속에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통일이라고 한다면 통일은 이미 시작됐다. 아마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꼭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아닌가요? 네. 리더십 학교 학생들이 다르네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에서 지금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55% 정도가 통일은 필요하다. 통일이 필요하니까 라고 했을 때 통일이 필요하다 라는데 동의하고 있고요. 통일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통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23.7%. 그 다음에 그저 그렇다. 26.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 필요하긴 한데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점진적인 통일, 여건이 됐을 때 통일을 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다수죠. 61.8%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공존 아니면 이 체제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18.9%, 그 다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1.3%, 11%. 그러니까 여기 아마도 이렇게 본다면은 통일이 여건이 되면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게 당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실제로 통일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2%, 10명 중에 1명 정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로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2명, 3명 정도가 정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 아무래도 20대 경우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의식이 제일 낮겠죠. 그렇죠? 그리고 20대 경우에는 제가 대부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서로 남북한을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젊은이들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남북한은 서로 다른 나라다. 그런가요? 같은 나라인데, 같은 민족인데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나요?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서로 다른 나라다라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젊은이들 중에는 다른 세대들보다 좀 낫죠. 그래도 20대, 30대, 40대, 50대로 올라갈수록 나이 든 세대로 들어갈수록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식이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생각을 하건 간에 우리가 당위적으로 보면은 우리 통일은 남북한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고 또 목표입니다. 우리 한국의 헌법 제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북한도 헌법 제9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계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공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건 헌법에는 국가의 최고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항상 통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책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연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통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통일이 대박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또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비전, 현실을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제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인구로 보면 일단 지금 현재 25인데 19인 인구도 많아집니다. 7,400만, 8,000만입니다. 국토 면적은 북한이 우리보다 조금 크니까 국토가 2배 정도로 늘어나는 거 그런 거고요. 자원 강국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그네 사이트 경우는 세계 3위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 규모가 또 다른 여러 흑연, 철광, 아연, 구리 이런 자원들이 많다.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내수 시장이 7천만 명이 되고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다. 무역량도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남북한 합하면 이제 180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이즈를 좀 줄여야죠. 통일 한국의 적정 군대 수, 병력 수를 대개 30만에서 40만 명으로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려 연방대회에서 최종적으로 20만까지 줄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40만, 30만, 20만으로 줄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인구 사이즈에 비하면은 30만, 40만까지도 할 필요 없다고 봐요. 통일되거나 하면은 한 10만 정도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봐요. 현대전 무기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80만에서 10만 정도로 줄어든다면 얼마나 그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인적 자원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 인력으로 전환했을 때 취업률 70%로만 계산했을 때도 우리 남쪽에서 60억 달러, 북한에서 6억 달러 생산량이 증가된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 대박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들, 한국이 이제 똑같은 자산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항상 저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통일되고 나면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국력을 현재 10인데 통일이 되고 나서 2030년, 50년 지나면은 세계 5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좀 우려하는 쪽에서 통일 비용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 남북 간의 빈부격차, 사상 대립, 탈북자 문제, 대규모 인구 이동, 사회보장 문제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통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통일을 좀 적극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통일부에서 한 2년 전인데요. 203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앞으로 2030년이면 15년 정도 남았습년 15년 후에 통일이 된다. 203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통일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느냐. 통일을 하기 전, 2030년 통일 전까지 공동체 형성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79조 원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0년에 통일이 되면 그 후 10년간 통합 비용, 북한 재건이라든가 남북 통합 비용으로 734조 원 내지 2,700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800조 내지는 2,800조가 고물줄 통계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통일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통일 편익,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죠. 통일에 따른 순혜택이 4,000조, 통일 편익이 한 6,800조 원이 돼서 통일 비용을 제하고 나도 혜택이 한 4,000조 정도가 된다. 통일 비용이 맥시멈 2,800조 원을 잡았을 때도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아니고 외국 투자, 그러니까 투자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로 세금을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굉장히 낮다. 900조 원, 이거 GDP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희망적인 통계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일이 필요하다. 걱정도 좀 되지만 통일을 하면 큰 이익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통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왜 통일하자고 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통일이 되고 나면 이런 이익이 있다. 한국에 대박이 된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통일을 접근하기에는 참 우리 사회가 너무 형편없다. 문제가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미래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통일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분명히 그런 이익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런 비전을 대박을 이루려고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통일을 해야 되나라는 동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저는 그런 통일이 되고 나서 이런 혜택이 올 것이다 라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그런 통일의 그 이익이라든가 편익을 우리가 희망하기 전에 현재 있는 그 분단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분단을 살고 분단 시대를 살고 분단 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이 체제가 편안하고 바꿀 필요가 없으면 굳이 통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실 통일의 열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의 그 먼 미래보다는 현재 우리 지금 2014년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의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분단 체제 안에 놓여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주 독립국가죠. 그리고 세계에서 참 스포츠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에서 세계 탑이죠. 또 경제적으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경제 성장의 성공의 모델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이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겠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를 봤지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청년 실업부터 해서 지금 경제 문제라든가 심리적 우울증이라든가 관료주의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어느 것 하나 따져도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현재 이 문제, 그러니까 통일 문제 또 분단 문제를 우리가 분단 체제라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라는 그런 깊은 성찰과 그런 의식, 또 반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분단 체제가 우리 한국을 옥죄고 있는 요즘에 대통령께서 적폐, 쌓여진 폐가 쌓여있는 그런 걸 적폐라고 아마 부른 것 같은데 정말 이 분단 체제의 적폐가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분단 비용은 바로 지리적인 비용입니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북한과 담을 쌓고 있고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죠. 철조망 2km 간격을 두고 높은 철조망이 쌓여 있고 대한민국은 상당히 지리적 폐쇄된 공간 안에 70년간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인 폐쇄 공간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이 치르는 비용들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적 비용일 수도 있고 또 심리적인 비용이고 문화적인 비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한국이
70년 동안 이렇게 고립된 섬처럼 지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동서안이 열리고 철조망이 거치고 휴전선이 개방이 된다면 정말 북한 이 지역을 지나서 러시아, 연해주와 또 중국의 대륙 그리고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지리적인 개방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체제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70년 동안 분단 체제에 놓여 있으면서 전혀 꿈을 꾸지 못하고 살고 있고 젊은 학생들도 당연히 휴전선은 그냥 묶여져 있는 그런 구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개성공단을 위해서 휴전선을 개방하면은 북한이 쳐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밖에 없어. 불안한 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바로 지리적인 구조 속에서 그걸 뭐 지정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 저는 지정학적인 것보다는 그냥 지리적인 구조라고 지리적인 위치. 사람이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남쪽에 있느냐 북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제가 연평 과기대에서 가르치면서 한반도를 잠자기 전에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한반도 방을. 한국에서는 한반도 지도를 토끼 모양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위로 보기를 습관화하고 있죠. 위쪽으로 보고 있죠. 또 위에 휴전선이 지나가지고 휴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선. 그러니까 대륙으로 이동하거나 세계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다가 사고 나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돌이 없어서 못 가고. 좀 한국의 남쪽에서 보면은 막혀있는 체지만은 위에서 제가 평양도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북한을 한 18번 다녔는데요. 평양 갔을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아래로 보여요. 누구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눈을 감고 평양에서 서울을 보면 밑으로 보입니다. 밑으로 보이는 휴전선을 넘어가야 되는구나. 서울이 있구나. 쭉 내려가면은 막혀있구나. 도관이든 지구나. 남쪽은 북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하시는 거 보세요. 북한 사람 하는 거 보세요. 자유한게 나타나요. 동서독은 동독은 지리적으로 서독도 다 열려있어요. 이렇게. 프랑스, 스위스 다 열려있어요. 통일할 필요 없어요. 독일은. 다 열려있어. 마음대로 가는데 그걸 통일해. 우리는 딱 지리적으로 갇혀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대부분 가르쳐. 그래서 제가 카톡 때문에 제 카톡에 보시면 자전거 타고 중국 가자라고 제가 썼습니다. 제가 왜 그걸 했냐? 중국에서 연길에서 그 도문에 오고 가는 그 북한하고 통하는 다리가 있거든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국경 자전거 타고 갈 생각 한번 해봤나요? 유럽에서는 물론 국경에서 대체적으로 자전거로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경 그 교통 조약이 통행 조약이 주로 이제 자동차로 다니게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려면 조금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협상하기 나름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 사고를 열어서 자전거 타고 쉽게 외국, 러시아와 중국을 그냥 내 집 떠나듯이 바로 옆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사고를 아무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누가 그걸 가르쳐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자가 그렇게 보여주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식 속에 우리는 외국을 갈 때 걸어서 가지는 못한다. 자동차로 가지는 못한다. 박혀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죠. 통일은 이제 뭐 나중에 통일, 통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통일이라는 것이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겠지만 그러나 가장 통일의 출발점은 뭐냐? 통일 출발점은 저는 지리적으로 개방 체제가 돼야 된다. 지리적으로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지리적으로 열리지 않으면은 땅이 열리지 않으면은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강의를 100번, 1000번 강의를 해도 여러분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가면 또 원래 그 모습으로 그 사고로 다시 상환되게 됩니다. 그러나 휴전선을 지나서 동해안, 금강산을 통해서 만약 금강산을 지나서 동해안, 원산을 지나서 청진을 지나서 그 지역을 자주 왕래를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통일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의식과 가치관이라는 게 지정학적인 면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폐쇄적인 이 공간에서 70년간 2세대, 3세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고가 폐쇄적인 이런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 많은 문제가 뭐 여러 요소로부터 오겠지만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반성해보는 여러 문제점들이 여러 측면에서 오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한국 사람들의 문제, 여러 사회 문제들이 저는 이 분단 구조 속에서 확대 재산성 강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지리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것을 추상적인 감도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뭐 통일이고 정치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너무 먼 미래의 일이고 뭐 30년, 50년, 100년 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해서 이 분단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분단이 가져오는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비용, 아까도 수치적으로 좀 통일 비용, 분단 비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200만 군대, 180만 군대, 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군사비, 남북한 군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비 때문에 이미 다 체제가 다 망가져서 오래전에 다 경제가 붕괴된 그런 상태또 이거 한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군사비를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병력도 좀 줄이고 북한과 협상해서 줄여서 정말 군대 안 가도 되는 그런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젊은이들도 정말 저는 저를 만나는 학생들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수없이 들을 텐데 왜 군대 가는 것을 당연시하느냐, 그리고 뭐 그 갔다 온 걸 뭐 그렇게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또 반드시 또 군대를 가야 된다. 군대 가면 뭐 그렇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뭐 이런 말처럼 뭐 그냥 군대가 주어졌으니까 가서 즐기고 뭐 사람 돼서 오고 저 애도 보니까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 좀 되는 것 같더라. 좀 정신도 좀 바짝 들고 군기도 들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저는 한국이 더 발전하고 또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 꼭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가면 왜 여학생들은 군대를 안 갑니까? 다 가야죠. 만약 그게 좋다면, 정말 좋다면, 의식 개조에 정말 좋다면 왜 다 군대 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50년, 60년, 70년대 초기에, 국가 발전 초기에는 군대가 상당한 국가 건설과 근대화의 역할을 했고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부작용이 많습니다. 저는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측면이 훨씬 많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한 5만 명이나 10만 명 정도만 군대에 가서 정말 나라를 진짜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냥 가서 총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자기가 일당백으로 목숨을 걸.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누구 죽이려고 자꾸 서 있는 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가를 지키는 것도 안보라는 것도 적을 만들어서 적을 방해하겠다는 그런 사고로 저는 안보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할 수는 있어도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인들 또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지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애국심에 근거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도록 해야지. 대부분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안 되니까 누구를 정해 목표를 정해놓고 그놈을 죽이는 적대의식, 증오, 이런 교육은 성경적이지 않죠. 저는 누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반로를 해도 저는 이제는 그런 얘기를 과감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는 젊었을 때는 제가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진짜로. 뭐 종북이다 뭐 이런 얘기 할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그냥 말씀대로 그냥 설파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국방부 장관 되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국방부 장관의 시각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기독 학자로서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기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어디 있어요? 군대 갔다 온 학생들. 복학생? 다예요? 안 간 학생들 없나 아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군대 갔다 왔다고 후배들도 군대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지금부터 바꾸기 바랍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저는 저희 아들 세대, 좀 젊은 세대에는 군대 안 갈 수 있고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유학을 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스포츠를 하겠다, 음악을 하겠다, 군대 걱정하지 않고 그냥 젊었을 때부터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빨리 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됨으로써, 또 통일이 안 되더라도 이 협상을 함으로써 좀 군대를 줄이고 안정된 그런 체제를 만들면서 좀 편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 세대에는, 우리 자녀 세대에는 좀 군대 문제 걱정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일단 꿈꿨는데, 우리 애한테도 그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넌 군대 안 가도 된다. 될 것이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왔고 이제 공감도 하고 몇 년 지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정말 그 지도자로서의 우리 한반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어떤 자세로 나와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 대한 고민을 좀 합니까? 우리나라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즘에 세월호 사건 겪으면서 우리나라 참 안 됐고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국민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좁은 폐쇄적인 공간에 갇혀 있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외국 해외여행 가고, 여기 있는 정도 학생들은 다 걱정 없어요. 다 부모들 돈 타고 몇 번 해외여행 갔다 오고 뭐 자기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이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리적으로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고, 정말 북한이 너 이놈들 그러면서 뭐 좀 시위하면 그냥 부들부들 떨고 너 도관이든 쥐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 사람들이 위협을 할 때 참 말할 수 없는 그 피폐한 상태에서 한국 사람들이 놓여 있게 되죠.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계속 적대의식과 또 이 불안의식을 쌓아가면서 그걸 안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좀 벗어날 수 없을까. 그리고 아까 말한 젊은 후배들, 또 여러분 결혼하면 그 자녀들이 좀 군대 안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나라, 그리고 동서양이 자유롭게 열려서 또 교통로가 잘 열리면 자유롭게 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고, 또 선교적 목적을 가진 학생들은 그 열려진 교통로를 타고 가서 선교 루트로 활용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편안하게 선교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꿈꿔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가 좋은데 뭐 그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통일을 바로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할 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심리적 문화적 병,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적대감, 불신 얼마나 높게 쌓여 있습니까? 한국의 불신, 저는 예전 그 오래전 전통, 뭐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도 물론 그게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내재되어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70년간의 이 남북 대결 속에서 남과 북이 불신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 불신이 증폭됐다고 봐요. 북한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전혀 믿질 않아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남쪽에다가 뭐 미사일을 안 쏘겠다.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우리 한국이 박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에다가 정말 우리 신뢰 프로세스 서로 믿고 한번 일을 해보자. 북한을 왜 안 믿을까? 그래서 북쪽에서 바라보면 참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 그걸 계속 보고 누가 가르쳐주지는, 학교에서 누가 뭐 남을 믿지 말라 이런 교육을 누가 시키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회 속에서 또 남북 관계에서 그걸 보고 자라는 거죠. 집단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속에서 불신, 두려움 또는 적대 의식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걸 아무도 말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오히려 활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적대심 막 부추겨가지고, 그리고 일부러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한국 사회의 큰 문제다. 어찌 보면은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두려움과 적대감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신앙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다. 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단의 문제를 극복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 사람 평화의 관계로 만드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과제예요. 선교적 과제입니다. 한국 사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금 분단된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적인 과제를 의식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냥 자주 독립국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분열된 분단된 체제 속에 놓여 있다. 그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에 가하고 있는 많은 폐해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 깊이 있게 느끼고 막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통일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지금부터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학생들이 왜 통일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분단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편안하고 좋다고 하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침도 짓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 미래 전략이나 앞으로 지금 우리가 민주화 또 산업화를 거치고 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평화에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현실은 어떤가? 객관적인 현실은 북한의 불안정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했다가 장선택이 살아있을 때 경제 강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중간으로 와서 경제와 군대를 같이 하겠다. 새로운 경진 노선을 설정해서 가고 있고 경제가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후원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역 자력경쟁 체제로 되어 있고 계층 구조가 상층부 지도층, 최고의 지도층들이 6.25전쟁 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적대의식이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체제고 또 주체사상이라는 그 사상이 거의 종교와 신앙화되어 있어서 경제 시스템이 거의 붕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쓰러져 가면서 상당히 저는 한 20-30년간도 그냥 계속 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 체제는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동북아 정세도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중국이 2009년 7월 이후에 한반도에 이제 중국식으로 적극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일본과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중국식으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009년 7월 이후에 개입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우리 주도의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계속 지금 쌓여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제도적으로 통합된 어떤 기구가 남북 연락사무소라든가 이런 기구조차도 정상회담을 몇 번 했지만 2번 했고 또 많은 실무자들이 교류를 했고 저도 북한에 많이 갔고 또 많은 교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보면 남북 간에 무슨 통합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한국 측면에서 볼 때는 정책적이나 실천적 준비 통일 대박이라고 말만 떠들었지 실제로 돼 있는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 준비위원회를 만든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과연 될까? 통일 의식이 좀 약화되고 있고 이념 갈등이나 통일 비용, 군대 축소, 제도 통합, 역사 해석 과정, 정체성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통일의 현실, 객관적인 상황은 굉장히 우리의 비전은 굉장히 높고 또 우리의 필요성, 분단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은 강한데 현실은 전혀 그걸 지지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통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흡수통일, 무력통일, 합의통일 이런 여러 가지 통일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식으로 합의해서 통일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남북 간이 어떻게 통일하자고 하는가라는 국가적인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어떻게 통일하자고 하는 것인가. 한국 경우에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또 북한 경우에는 고려민주연방국 창립 방안이라는 두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통일은 우리 한국에서는
연합이라는 방식으로 통일하자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연방제라는 방식으로 통일하자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제라고 할 때는 양 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중앙 협의 체제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통일 국가를 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독립국가연합, 유럽연합, 아세안과 같은 그런 체제로 통일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한이 서로 자율적으로 공존하면서 중앙의 협의체 기구로 중앙정부를 만드는 형태. 이게 이제 한국이 제안하는 통일 방안이고요. 북쪽은 그보다 조금 더 강한 통일정부를 구성해 보는. 그래서 연방제라고 해요. 연방제라는 것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연방제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연방제를 가지고 있는데, 연방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남북한이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군대와 외교권을 중앙정부가 관할하면서 경제 시스템이나 교육이나 종교나 이런 부분은 다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힘이 좀 강한 이런 형태, 그런 형태로 북한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이런 연방제에서부터 2000년 정상회담 때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해서 약간 연방제의 성격을 좀 느슨하게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다시 따져보면 우리 한국이 제안하는 연합제와 비슷하다. 남북한이 군사권과 외교권도 다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보유하면서 중앙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식으로 북한이 이제 좀 한 발 물러나고. 그래서 2000년 그 통일 정상회담을 보면 제2항에 남과 북이 그 통일 방안이 연합제와 연방제가 좀 공통점이 있다고 확인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하도록 노력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구상하는 통일 방안인데요. 우리 한국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통일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는 남북연합이 먼저 오고 연방, 정치통합 이런 과정으로 진전이 될 것이다. 이게 시기가 이제 정치통합까지 가려면 한 50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죠. 화해협력, 남북연합까지 오고, 그다음에 통일국가는 그 이후에 남북연합이라는 독립된 두 국가의 연합으로 통일 방안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그 이후에 그 통일국가, 완전한 통일국가 모델에 대해서는 열어두는 방식이고, 그 당시에 연합 통일국가를 구성한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통일국가로 갈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연합제로 남을 수도 있고, 그 연방제 시스템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두는 게 어떻게 그런 해방의 통일국가 모델로. 그러면 한번 여기서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일, 또 여러분들 혹시 내 강의를 듣고 통일을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사람이 그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반대거든요. 그리고 남북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연합제, 연방제 이런 통일 방안으로 과연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 질문 아니라 다른 질문이 있으면